뉴욕 일원에 발령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낮 체감온도가 훨씬 100도를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연출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대법원의 출생시민권 합헌 판결에 대응해 연방검찰에게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의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규정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요건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이 면제 요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설정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와 의회가 125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반값 교통요금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의 문턱도 낮춰 약 14,000명이 추가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주 전역의 도로 교통 상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난폭 및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동안 교통체증 완화와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임시차선 폐쇄 조치가 해제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 발령된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낮 체감온도가 화씨 100도를 넘어서면서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연출했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가면서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 뉴욕 일원에 극심한 폭염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낮 뉴욕 지역 최고 기온은 화씨 93도, 섭씨 34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화씨 103도, 섭씨 40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갑니다.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0도, 섭씨 38도가 예보되어 있으며 체감온도는 화씨 111도, 섭씨 4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폭염은 주말까지 이어지며 높은 기온으로 대기질도 나빠져 대기질 경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국지적인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도 예상됩니다. 뉴욕시와 뉴욕주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가급적 외출 시간을 줄이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란맘다니 뉴욕시장도 가급적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물러 달라며 직장과 아이 돌봄 계획을 세우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알아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폭염에 대비해 자비치 센터, 학교, 도서관 등 수백 곳에서 냉방센터를 운영합니다. 야외 수영장 운영 시간도 연장합니다. 또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냉방지원 차량 15대를 투입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규준입니다.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리자 법무부가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연방검찰에게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연방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원정 출산이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한 출생시민권 제도를 노리고 입국 목적을 속인 채 미국에 들어와 아이를 낳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법무부의 조치는 연방 대법원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위헌 결정을 내린 지 수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X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DHS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에 집중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연방 대법원의 제동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반이민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라며 의회 입법 등을 통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길고 다루기 힘든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의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의 25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규정 시행 저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MS가 근로요건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면제 요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설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법에 지난 29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25개 주 정부와 워싱턴 DC는 최근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CMS가 발표한 새로운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해당 시행규칙은 연방의회가 법으로 제정한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요건 면제 범위를 불법적으로 축소했다며 이는 건강보험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장애물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연방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규모 예산조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9세에서 64세 사이 성인의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에 근로요건 등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에는 의학적으로 허약한 이들 등 몇 가지 예외 사례가 명시됐는데 CMS가 근로요건 이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면제 요건을 극도로 까다롭게 설정했다는 것이 25개 주 정부의 입장입니다. 주 정부들은 CMS가 만든 규칙은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질병이 업무 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당초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만큼 법원이 해당 규정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주 정부들 법률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수혜자들에게 관련 변경 사항을 통지해야 하므로 중단 명령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메디케어를 통해 비만 치료제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50의 본인 부담금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어 시행 초기 병원과 약국에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가입자는 오늘부터 브릿지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월 $50의 본인 부담금으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디케어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치료 목적의 GLP-1 약물만 지원했으며 비만 치료만을 위한 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 등 고가의 비만 치료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체질량 지수 35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다소 낮더라도 당뇨병 전 단계,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병력, 말초동맥 질환 등 비만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가 대상입니다. 처방을 원하는 환자는 먼저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가 대상자 자격을 확인해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약국에서 월 $50만 내고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만 치료제를 보험 지원 없이 사용할 경우 월 비용은 수백 달러에 달하지만 브릿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용량과 관계없이 월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이 비용은 메디케어 약제비 공제액이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처방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정당이 후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선거자금의 지출 한도를 폐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도 슈퍼팩처럼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공화당이 주도한 소송에서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선거운동에 지출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연방정부의 제한 규정을 6대3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거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하거나 정당의 기부 혹은 슈퍼팩을 통한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로 슈퍼팩을 통한 정치자금 지원은 사실상 무제한이 됐지만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는 상한이 설정돼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와 협의해 지원하는 자금도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 간 긴밀성을 고려할 때 상호 간의 협의에 지출하는 선거자금의 경우 후보자에 대한 직접 기부와 유사하다고 보고 규제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벤스 부통령 등은 지출 제한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금지하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보수 우위의 대법원은 이날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공화당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개인으로 보자면 민주당이 대체로 공화당보다 더 많은 선거 자금을 모금해왔지만 정당 자체의 자금력은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간 한도 제한 없는 후원금을 무기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슈퍼팩의 입지가 좁아지고 정당 중심 정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시와 의회가
1258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반값 교통요금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의 문턱도 낮춰 약 14,000명이 추가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은 협상 시한 마감일인 어제 1258억 달러 규모의 2027 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인 1159억 달러보다 8.4% 증액된 규모로 뉴욕시 역사상 역대 최대치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주거비 부담 완화, 보육 서비스 확대,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서민층을 위한 대중교통 혜택 대폭 확대입니다. MTA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공정요금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기존 연방 빈곤선 연소득 기준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1인 가구 기준 31,920달러 이하, 4인 가구 기준 66,000달러 이하인 뉴욕 시민은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34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돼 총 130만 명의 시민이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올 가을 학기와 내년 봄 학기 뉴욕 시립대 준학사과정 재학생 중 주 2회 이상 등교하는 학생 약 1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옴니카드를 발급하는 사업이 도입됩니다. 총 7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무료로 75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도 문턱을 낮췄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기존 연방 빈곤선 200% 이하에서 지역 중간소득 50% 이하로 변경함에 따라 약 14,000명이 추가로 주거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립도서관 시스템에 3,170만 달러가 다시 책정되면서 여름철 도서관 휴관 사태는 반복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시 공원국에는 1,500만 달러, 문화기관에는 1,000만 달러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반면 NYPD의 신임 경찰 추가 채용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드하우스를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과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연간 최대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두 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며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어제 세컨드하우스 과세 대상자들에게 오는 8월 말까지 첫 세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부자 증세 정책의 첫 시행 사례입니다. 뉴욕시는 시 전역 5개 보로에서 약 10,000가구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세컨드하우스는 소유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비주거용 주택에만 한정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거주를 하고 있는 가구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당국에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컨드하우스 과세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1단계는 오늘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뉴욕시가 산정한 시장가치 기준 500만 달러 이상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 콘도미니엄과 코압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택의 가치에 따라 0.8%에서 최대 6.5%의 세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2단계는 2028년 7월 1일부터 2031년 6월 30일로 과세 기준이 실거래 가격으로 전환되면서 주택과 콘도, 코압 등 모든 종류의 세컨하우스에 부과되는 세율이 0.8%에서 1.3%로 적용됩니다. 뉴욕시 세컨드하우스 과세는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주의회가 연장하지 않는 한 2031년 6월 말 자동 폐지됩니다. 뉴욕주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주 전역의 도로교통 상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난폭 및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동안 교통체증 완화와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임시차선 폐쇄 조치를 해제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지역 사법기관들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를 운영하고 위험하고 난폭한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뉴욕주 고속도로 내 도로 및 교량 건설 사업으로 발생한 임시차선 폐쇄 조치가 내일 오전 6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중단됩니다. 다만 콘크리트 방어벽 뒤편이나 긴급 보수 공사로 인한 일부 구간에서 작업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운전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주는 작년 같은 기간 총 49,843건의 범칙금을 부과했는데 그중 1,563명이 음주 또는 약물운전 혐의로 기소됐고
612건은 차선 변경 의무 위반, 1926건은 부주의 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재외국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을 도입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출국 후 90일이 지난 이들에게 재외국민 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은 한국 국적자가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재외공간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여자 스포츠팀 참가를 금지한 주 법률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의 스포츠팀 경기 출전을 막는 것이 헌법 및 연방차별금지법을 위반한다는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더불어 각 주가 생물학적 성을 기준으로 여자 스포츠 출전 자격을 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유사한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나머지 25개 주는 물론 전국 중고교와 대학 스포츠 업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인 중 트랜스젠더의 비율은 1.3%로 알려져 있습니다. 퀸즈 글렌데일에 있는 PS113 초등학교 굴뚝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CBS에 따르면 학교 측은 여름방학이 시작된 이후 학교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방역업체를 불렀고 해충 방제업자가 굴뚝의 잿더미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성인으로 추정했고 이미 상당 기간 부패가 진행된 상태로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금요일부터 여름방학이 시작돼 당시 건물 내에 학생은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에 따르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30대 여성 비앙카 그레엄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브루클린 보로팍 우체국에서 근무할 당시 주택 세입자들이 건물주에게 보낸 렌트비 체크가 담긴 우편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레엄은 훔친 체크의 수취인 이름을 변조하는 일명 체크 워싱 수법을 사용해 공범인 션 캠벨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13명이며 전체 피해 금액은 25,191달러 48센트에 달합니다. 이번에 기소된 그레엄과 캠벨에게는 상급 중절도, 2급 위조도구 소지 혐의 등 총 35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체감온도가 화씨 110도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100도, 섭씨 38도, 밤 최저 기온 82도, 섭씨 2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독립기념일인 토요일은 무더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뇌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